한번 읽어봐 주시죠.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누가? 정경심 교수가. 이 조국 사태는 지금 2달 이상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뭐 검찰 수사, 뭐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이제 결과가 어찌 됐든 중요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 조 전 장관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까? 영장을 칠까?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까?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오늘 검찰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검찰이 결국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이 필요하다. 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7일이었죠. 이제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한 이후 55일 만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크게 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가 의혹들이 3가지 정도 분류가 있는데 이 자녀 인턴 비리 관련, 또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관련해서 총 11개가 추가로 이제 혐의를 적시했고요. 그 전에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합하면 모두 12개입니다. 12개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그래픽 화면을 조금 더 두세요.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읽으시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자녀 인턴 비리 관련,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관련 큰 카테고리는 이렇고요. 그 안에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그 밑에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왜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 기소했잖아요. 사문서 위조로. 그것까지 더하면 정경심 교수가 갖고 있는 혐의는 무려 12개입니다. 조 부장, 혐의만 12개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렇죠. 보통 혐의가 2개 내지 3개 정도. 예. 우리가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 피의자가 기소될 때 2개 정도. 많으면 3개. 많으면 3개. 네, 이랬는데요. 지금 벌써 적용받고 있는 혐의가 12개입니다. 12개. 지금 김민지 기자가 잘 설명한 대로 9월 6일 날 공소시효 만료 문제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는 우선적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오늘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위조된 사무소가 행사도 됐고 또 결과적으로 대학 측의 업무 방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녀 인턴 비리 관련이라든지 이 자녀 문제만 보더라도 업무 방해라든지 또 위계 공무집행 방해, 예.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그러니까 이 동양대에서 160만 원을 받았다. 아하. 이거는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 이런 혐의까지 들어있고요. 예. 이렇게 많은 혐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됐던 거의 모든 혐의가 총 망라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검찰의 판단은 정경심 교수의 이제 구속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는데요. 7차례 조사에서 이제 정경심 교수는 혐의를 대체로 다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박스 한번 봐주세요. 정치데스크 지난주에도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만 정경심 교수 측에서 최근 굉장히 강변했던 것은 정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을 앓고 있다라는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검찰이 이렇게 밝혔어요. 오케이.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를 다 체크해봤다. 진단을 확인해봤다. 그런데 불구속 사유가 안 된다라고 검찰이 판단했다. 이 얘기인 즉슨 정경심 교수 측이 뇌종양, 뇌경색을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의 판단은 정 교수 그렇게 구속이 안 될 정도로 아프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의 판단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정 의원님? 예, 오늘 그 검찰 측에서 그 발표를 할 때 정 교수의 구체적인 그 병증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다만 개인적 차원의 정보여가지고 공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일단 그 병증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할 때 구속 사유에 있어서 사실은 그 병이 어느 정도 중한가라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은 사실 아닙니다.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최근에 예. 조국 교수의 동생 때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과거에 보면은 예를 들면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 이대 김모 교수 같은 경우가 유방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맞아요. 모자 그래서 맞죠. 실제로 영장이 집행이 됐고 거의 실형을 거의 다 사는 상황이었고 예. 과거에 2009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사실은 뇌종양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영장이 집행이 되고 그래요? 그 이후에 예. 이것이 이제 악성 뇌종양이라고 확인이 돼서 병보석이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죠. 근데 지금 그 검찰 측에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지금 그 더 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장심사는 진행이 될 것이고, 예. 만약에 병세가 더 심하다라고 한다면, 이후 과정에 있어서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구속 적부심을 다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병보석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후의 과정이 더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예. 일단 지금 신사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조부장. 예. 네. 지금 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검찰에 뇌종양과 뇌경색 소견이 적힌 입퇴원 증명서를 제출했거든요. 논란이 됐죠. 네. 예. 그래서 왜 입퇴원 증명서냐? 이것과 관련한 그러면 진단서라든지 MRI 촬영 기록을 달라. 검찰에서 그랬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하. 이것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기자들이 검찰 관계자들에게 진단서를 그렇다면 제출한 거냐? 이것을 계속 물어봤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 관계자가 진단서 제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건강 상태를 검증했다라고 건강 얘기했거든요. 상태를 검증했다. 네. 정 교수 건강 이 말이 상태.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예. 저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건강 상태를 검증했다. 이렇다면은 그 병원의 진료 기록 내용을 전부 다 입수해서 점검했다. 아하. 예,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이런 자신감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례차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바 있었죠.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지원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총장님, 정경심 교수를 물론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공소시효가 취급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백지 기소를 했습니다. 과잉 기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은 다 모든 게 공개될 아니, 상황이니까 공개?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네,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저게 지난주 목요일 발언이었습니다. 자,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검찰은 전격적으로 정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혐의가 12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캘린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21일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일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조금 전 4시에 이 엠바고가 풀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는 그 사실이 말이죠. 그렇다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언제 이루어질까? 근데 현 부위원장 통상적으로요. 이 영장이 청구된 이틀 후라는 그 관측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는 수요일 날 하는 게 맞습니다. 수요일 날? 왜냐면 아하. 이틀 정도 시간을 주는 게 이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영장 심사할 때 수사 기록은 안 줘요. 공소장 하나만 딱 달라. 공소장이 아니라 이제 그 영장 청구서만 주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피의자 입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죠.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아까 이제 조 부장님 말씀처럼 아마 어떻게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서를 지금 제출 안 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그럼 진단서 이외에 뭘로 확인했느냐? 그렇다면 말씀처럼 뭐 만약에 MRI라든지 아니면 협조 요청을 해서 예. 진료기록을 봤을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면 만약에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면 검찰에 내는 것보다 법원에 내는 게 낫다고 봐요. 아, 왜냐면-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그렇죠. 왜냐하면 어허. 지금 이걸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동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단서를 제출을 하면 만약에 영장 청구를 안 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병의 유무가 뭐 영장 청구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아니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는지 보기 때문에 예. 제가 만약에 뭐 변호사 입장이라면 만약에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면 법원에 내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아하. 판단했을 것 같고요. 아마 예. 모레 뭐 아침에 오전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혐의가 지금 많기 때문에 아마 오전에 심사해도 뭐 모레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이나 이렇게 돼야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럼 이거예요. 자, 지금 이 정경심 교수가 그동안 7차례 검찰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 다 비공개 소환이 됐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포착한 언론사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레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면 정경심 교수가 법원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마 법원에서 정하지 못할 텐데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미리 갈 수도 있고. 영장실질심사도 지하 주차장으로 가지 못할 거 그건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예. 왜냐하면 법정 출석은 이미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재판도 공개하게 돼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사람이 많으면은 뭐 입장권을 나눠주긴 하지만 비공개로 하진 않거든요. 예. 아주 예외적으로 뭐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 모르겠지만 공개로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영장 심사하는 거는 이제 변호인하고 당사자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법원 갈 때 말씀처럼 뭐 지하로 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방법은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법원은 출입국 굉장히 많습니다. 예, 중앙지법 예. 같으면은 동문, 서문, 북문, 남문 뭐 밑으로도 많아가지고 모든 문에서 아마 기자들이 다 기다리기는 그러니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정경심 교수가 영장심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뭐 이르면 모레 정도 예상되는 영장 실질심사 그 현장에 정경심 교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 부장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한 신문에는 칼럼도 났더군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에도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찍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그렇다면은 기자들이 점검하고 있다가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 뇌종양이라든지 뇌경색에 대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아마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그것을 제출할 가능성은 높아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검찰 관계자가 건강 상태 검증을 했다.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것.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그만큼 진료 기록에 대해서 검찰은 이미 점검했고 그것 관련해서 청구를 했다. 이런 자신감이 묻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현재 불체포 단계이기 때문에 통상 오늘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내일이 아니라 모레 정도 실질심사를 하게 되는데 예. 이것 때문에 검찰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무감각 없다. 본인은 이렇게 했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정무감각이 있는 것 같다. 예. 네, 이런 유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심은 이겁니다.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를 심사하는 영장 전담 판사라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 김민지 기자, 이번 정 교수를 담당하게 될 판사가 2명으로 압축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를 영장 전담 판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이런 영장 전담 판사가 4명이 있습니다. 4명 있다. 주로 무작위로 사건에 배당받지만 2명씩 나눠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아하, 그래요? 이번 주 담당 판사가 명재권 판사, 송경욱 판사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무작위로 이 사건을 맡게 되는데 특히 저 명재권 판사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나 조국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시켰다. 이렇게 해서 좀 말이 나왔던 판사이고요. 어쨌든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사실 이 그래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 같습니다. 명재권 판사가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해서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경심 교수의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그 명재권이라는 사람이 배정될 확률이 지금 50%라는 거예요. 명재권 아니면 송경호 판사니까. 괜히 법원으로서도 정 의원님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한 이후에도 변경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명재권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전에 조국 교수의 동생에 대해서 기각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갈지. 예, 현부위원장. 저는 오히려 검찰이 약간 공격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2조가 있거든요. 이번 주는 이제 저 2분이 하고 다음 주는 다른 분이 하는데 만약에 아마 조금 수세적으로 나온다 그랬으면 다음 주에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제 구속 상태라면 뭐 시간 제한이 있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검찰 입장 그것도 월요일 날 아침에 청구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금요일 날 청구했으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보면 아마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근데 또
이분이 지난번에 뭐 동생 기각했다고 해서 이분을 배제하거나 또 그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 무작위 원칙이 깨지는 겁니다. 그 두 분 중에는 무작위로 하는 거라서 뭐 어느 누가 배당될지는 사실은 뭐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픽 좀 한번 주시죠. 그렇다면 어쨌든 그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판사는 명재건 아니면 송경호라는 얘기인데 한번 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관심은 또 이거 아니겠어요? 발부가 될지 말지. A 변호사 얘기하기를 이게 전제하겠습니다. 이 A 변호사의 뭐 의견이 관측이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인멸 정황만으로도 정경심 교수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아까 그래픽 한번 보셨죠? 정 교수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총 12개입니다. 그러면 이것대로라면 구속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그건 이제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당연히 여의도 정치권에서도요.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조국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구속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법원이 또 정권의 눈치 보고 그 영장 기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관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은 청구가 됐고요. 자, 김민지 기자. 네. 중점 향하는 검찰 수사 마지막 관문은 뭐라고요? 조국 전 장관에게도 어쩔 수 없이 겨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 대부분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과연 그럼 조국 전 장관은 관련이 없겠느냐 하는 건데요. 사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어떤 인턴 증명서라든지 그런 것에 학교 중에 서울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학교인 서울대가 있었고 또한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할 때도 그 자산관리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인사를 나누는 등 뭔가 알 수밖에 없었다는 의혹도 나오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사모펀드 관련인데 투자처나 내용을 과연 몰랐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 그 민정수석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이런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도 강하게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으로 어쩔 수 없이 수사의 마지막은 향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조국 전 장관 부인과 동생 등 온 가족이 지금 범죄에 연루돼 있다. 지위와 명성을 이용한 주가 조작 의혹도 제기돼 있어 이 지위와 명성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이죠. 자, 그것을 이용한 주가 조작 의혹도 제기돼 있어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조 부장,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뭐 이건 그냥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형사처벌을 떠나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의 직접적인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선적으로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에서의 이 인턴 증명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서는 어려울 거다. 아하. 이런 관측이 많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모펀드 부분입니다. 오늘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부분을 보면은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미공개 정보. 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라는 거는 아마도 그 사모펀드 내부에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행여라도 이 사모펀드가 지금 굉장히 큰 의혹을 받았던 거는 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에 본격적으로 어떤 그 투자처가 결정이 되고 돈의 흐름이 이동이 됐기 때문에 예. 과연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알았느냐 아하. 몰랐느냐 이 부분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웅동학원에서 돈이 오간 채용 비리가 있었거든요. 2억 원의 돈을 받고 교사 채용을 하게 해줬다. 이 조국 전 장관 동생과 관련된 혐의에서 조국 전 장관이 시험 문항을 출제했다. 어허. 예. 예. 그러니까 이것과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또 조국 전 장관이 시인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